전한 미래를 위해서 날마다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좀 두 개의 강의를 들었더니 이 말이 그냥 좀 시작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LH 토지주택연구원 공공주택연구실 이지은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환경,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은 제가 연구 보고서를 썼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기후위기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임시주택 수요 추정을 한 상황, 그다음에 재난대응 모듈러 주택 계획안, 긴급지원주택을 위한 사업 모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35,000명이 모인 기후 정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IPCC라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인간 활동이 산업화 이전 대비 1도씨의 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1차부터 5차까지의 보고서가 나왔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 활동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에 가장 고통받을 사람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곳곳의 이상기후 현상을 보면 기후변화로 삶의 위협을 받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 국가나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폭우입니다. 2022년 6월 14일에 시작된 폭우는 현재는 이 숫자가 또 바뀌어서 1,570명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6일 제가 포털에서 봤던 자료인데 그 사이에 한 100명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이재민은 3,3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드 지역이라는 이 가장 수해가 심각한 지역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문제로 보면 사실 파키스탄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공존의 문제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내 자연재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9년도 위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2020년도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2020년도에 이전의 10년간의 평균의 재해를 3배를 초과하는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시겠지만 울진, 산불, 최근에 여러 가지 태풍으로 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 피해는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는 93%는 호우와 태풍입니다. 사실 산불의 경우에는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이 산불 역시 기후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뭄에 의해서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산불의 경우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뒤에는 호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불 피해 면적 역시 울진 산불로 인해 지난 9년간의 누적된 기록, 강원과 경북 지역의 그 피해 면적의 2.5배 가량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안 지역 경북이나 강원, 전남은 우리가 익히 태풍이나 지진 피해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지역은 사실 피해 취약 지역이고 내륙 지역은 호우 피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제가 뒤에 소개하는 그 수요 추정이 이 그래프에 의한 수요 추정인데 실제로 이걸 갖고 회계 분석을 하면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재난의 양이 평상 그냥 아무 일 없었을 때 발생하는 양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빈도가 잦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피해 세대가 더 많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을 보면 그러니까 강원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이 구분들이 여러 번에 나누어져서 좀 이렇게 높은 그 면적을 갖는 부분들이 여러 번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주기적으로 재난이 좀 발생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없는 대비책 마련, 그게 LH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좀 관심을 갖고 또 뒤에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매년 평균 14,259세대 피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수, 반파, 유실, 전파를 모두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전국 재해구협회에서는 파주와 함양에다가 주택을 비축해놓고 지원을 하는 호수가 약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LH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 권역을 6개로 나누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권역, 그러니까 제일 좀 먼저 시작하는 권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10년간의 장기 수요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이재민 발생할 수 있는 세대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13,486세대, 그 다음에 주택 단기 사용 수요는 1,253세대 필요하다라는 도출을 했고요. 주택 단기 사용 수요는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및 전파에 대한 수를 회귀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긴급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임시주택 거주 중인 315동, 그러니까 21년 2월 기준으로 본 건데요. 포항 지진의 경우를 보면 25동이 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령자나 장애인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울진 산불로 225동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듈러 주택의 계획과 그 전에 재해구 주택은 어떻게 공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발음이 새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재해구법 19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 사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 피해에서 보이는 움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에 없는 남원 수해민 구호주택 같은 경우에 항구주택을 건설할 동안 천막 같은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법으로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이 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LH에서 이력 폭발, 이재민 아파트 같은 것들 아파트형으로 이재민들에게 공급을 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컨테이너 주택을 임시 주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재민들에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주택들이 공급이 되는 동안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컨테이너 주택에서 생활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컨테이너 주택이 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컨테이너 주택 하면은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의 사례를 보시면 좀 시기가 좀 지나서 지금은 많이 더 좋아졌습니다. 832세대 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고 그때 117동의 임시주택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주택들은 4가지의 타입으로 해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이 됐던 주택입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도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약간씩 달랐습니다.
이 주택 이렇게 공급이 된 이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지침으로 운용 지침을 만들어서 2021년도에 표준화된 평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643개의 건축물이 수실되고 그다음에 225동의 그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그러니까 똑같은 평면을 가진 주택들이 공급이 됐습니다. 이때 공급이 된 과정들을 보면 그 아래 보이는 이게 전국 재해고협회에서 공급한 주택인데 이게 12동, 그리고 나머지에 213동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주문하듯이 선택을 해서 주문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때 걸린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시간으로 공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평면이 좀 표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더 나아가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제가 계획을 하면서 좀 모델을 만들면서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이동 이축이 좀 더 용이하고 또 이게 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면 설치되는 장소의 인프라에 제약이 적도록 에너지 자립형 주택으로 설치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듈러 주택은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생산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모듈러 주택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상황들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실어놓은 제일 끝 사진이 다이와하우스 2011년도에 공급한 주택인데요. 개념적으로 좀 보시면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고 에너지 자립형으로 제작된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결국은 어떤 부분별로 전부 다 모듈화된 디자인을 따르고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모듈러 주택에서 시도하고 있는 어떤 자동화와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동차 생산하고 조금 유사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때쯤 되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기술들은 자동차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듈러 주택 계획안을 제시했던 건데요. 이 계획안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 제가 담고자 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개의 모듈 3/9 정도로 제작을 해서 이거는 운반하기 용이한 치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모듈러 주택은 3/9를 기본으로 해서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제안을 했던 거는 2개의 모듈로 나눠서 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자, 이런 것이었고요. 그 이유는 2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각이나 그다음에 항구적인 주택으로 전환하기가 좀 용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나눠서 제작을 했을 때 방을 하나 또는 2개로 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다 보니 방이 하나인 것은 조금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타입을 조합을 하면 아무래도 수요에 더 좀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패널 복합화인데요. 단열, 그다음 방수, 내외 장재를 복합해서 좀 제작 간단하게 하고 경량화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구조 재활용을 하는데 어떤 시공 방법으로 좀 더 용이하게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구조 재활용에 대한 내용 있고, 그리고 기초나 기반 시설이 없는 경우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긴급 지원 주택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권역별로 재해 위험성, 유동인구, 모듈러 주택의 이동 및 접근성, 재난 시 안전성 등을 평가를 해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 나갔고요. 가장 높은 권역,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재해안전 등급을 이용한 평가원 지수라든가 지금 제가 소개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높은 지역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한 거와 똑같이 평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유동인구도 같이 함께 봤습니다. 이거는 통신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그래프입니다. 사업 모델의 기획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LH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기부하는 방안, 즉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형, 비축형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요. 활용형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고 비축형은 LH가 보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활용형 사업 모델로는 휴양지, 연계형, 공공기여형이 있을 수 있고 비축형은 창고에 보관하거나 나대지에 보관하는 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차피 수익을 발생하지 않지만 그냥 보관하는 것 또는 LH가 활용을 하면서 이거를 LH 시설로 쓰는 거 같이 제안을 해서 사업 모델에는 담았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경제성 분석인데요. 이것도 좀 빠르게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편익 추정을 한 거는 금전적 편익, 비금전적 편익, 수익을 모두 계산을 했고요. 비금전적 편익 부분은 호당 약 1,230만 원 정도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 AHP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축형으로 설정이 되어 LH가 비축할 것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강릉과 대전의 경우에는 활용형하고 비축형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석의 툴인데요. NPV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 그다음에 비용 편익 비율에 대한 것들을 각각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요. 비축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활용형에 비해서는 숫자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LH가 비축하지 않고 그냥 활용 또는 비축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활용형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활용형 사업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지 연계 활용형 같은 경우에는 강원권 강릉시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관광 수요가 높은 곳에 평시에 숙박시설로 활용하다가 재난 발생 시 이동하여 재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영국 해변 캠핑장인데요. 여기는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높은 곳인데 그 옆에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단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더 제일 끝단에 있는 미래형 주택처럼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들도 함께 넣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업 활용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를 모델로 했고요. 한밭대학교 인근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기 거주 주택을 포함해서 국공유지 공공지를 활용한 복합 건축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땅은 실제 캠코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 지역 협력 시설로 생각을 했었고요. 이 계획 안에 주된 컨셉은 주민들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어떤 도시계획의 리더들이 항구적인 시설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빠르게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택티컬 얼바니즘에서 소개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 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업시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임시주택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후 변화로 삶의 위협을 받는 국민 보호를 위해서 긴급 지원주택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나 행안부와 같은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국유지 관리기관, 공공사업자, 연구원, 전국재해구협회, 제작시공사 등
이러한 모든 그 관계자들이 원팀이 돼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시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기후를 유지하면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청정한 지구를 물려줘야 합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